제4장 항해. 대한항공의 시안 인천편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닿았다. 해가 질 무렵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아 스님은 스님의 복장인 장삼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여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박박민 까까머리도 책 넓은 모자를 써서 그녀가 스님인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안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업고 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업고 거대한 공항 건물의 2층 입국층에 질비한 식당의 한 칸에 들어가서 저녁을 들었다. 그녀가 연방 시계를 보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식사를 끝내고 공항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벌써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에 올랐다. 중남서산까지 대절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면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해리는 말이 없었다. 이제 가사를 벗었으니 해와 스님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녀의 본래 이름인 해리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님은 승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다. 승복을 입지 않는 승려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승려는 머리를 깎아야 한다. 머리를 깎지 않는 승려는 없는 것이다. 제가 승이라 하여 승복을 입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도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태고종에서만 가능하고 조계종이나 천태종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다. 서산시청에서 서쪽으로 직진하여 서해안으로 계속 달리면 낭떠러지가 나오는데 좌회전하여 한참을 가면 일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로 가주세요. 그녀의 행선지가 밝혀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구족괴를 받기 위해 3년간 수양한 일광사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가 티베트로 가기 위해 떠났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택시가 서산에 당도했을 때 시계를 보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속도대로 달리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일광사에 도착할 것 같았다. 그러나 택시가 바다에 임해 있는 낭떠러지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택시비를 계산하고 혼자서 걷겠다면서 택시를 돌려보냈다. 달빛은 은은하게 주변을 비추었고 멀리 바다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런대로 가파른 절벽에는 밀려온 파도가 계속 부서졌다. 해리는 등에 업은 아기를 다시 한번 추슬렸다. 그녀가 일광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되어 있었다. 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으나 어떤 인기적도 없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절과 그 주변에는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해리는 사뿐사뿐 걸어 일주문까지 갔다. 그리고 일주문 아래턱에 강부에 쌓인 아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합장을 하고 나서 되돌아 나왔다. 잠이 든 아기는 울지도 않았다. 아기를 쌓아놓은 강보 속에는 한자로 일광이라는 글자가 씌어진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한 50리 길이 조이 댄빛한 서산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아기에 대한 어미의 정을 모정애라고 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간으로서의 육친의 정이라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다. 그러나 해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론가 끝없이 걸어가고 있고 그곳에는 왠지 아기는 데려갈 수 없다는 스스로의 암시를 받고 있었다. 그 길이 아마도 끝나지 않는 남성애로의 길인지도 모른다. 자기는 아직은 끝없이 더 걸어야 한다는 자기 암시를 거둘 수 없었다. 해리는 자신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남성애로의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다. 그러나 어쩐지 남성은 뭔가를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독창석이 있는 존재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략 3년 전에 일광스님은 이 일주문을 지나왔고 지금 그의 제2의 어린 생명 일광이 도착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환생한다는 것인가 연기한다는 것인가? 불가에서 말하는 환생과 연기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해리는 일광을 여기에다 버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일광이를 일광사에 갖다 놓았으니 결코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 가슴을 메워왔다. 해리는 자신이 근 6년여 동안 불가에 몸담았던 사실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구조계를 받기까지 3년이 걸렸고 티베트 여행에 3년여가 걸렸다. 그래서일까 자신은 벌써 30살 중반에 와 있었다. 해뜰 무렵 서산에 도착한 해리는 어느 호텔로 들어가 정오까지 잤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토막내어 지나간 시간 속의 토막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해리의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해리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일강 스님이 남긴 돈으로 그나마 아쉬운 대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워낙 씀씀이가 예쁜 해리이고 보니 나만 할 턱이 없었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법복을 벗어버린 지금 탁발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정룡 입구 옛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만이 남아있었다. 그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 지구상에 비바람 피할 때라고는 옛 일광사와 정릉 옛집 뿐이었다. 그러나 일광사는 그녀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없었다. 그 이유는 잘 모른다. 그녀는 다만 어디 가서 허황된 짓을 실컷 하고 온 기분이었다. 이제 더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구조께까지 받은 자신이기에 파괴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어쩐지 개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도 일광 스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멋모르고 그를 따라다닌 기분이었다. 집 나가 있었던 세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사내들과 분탕질의 삶을 살았고 그러는 사이 몇 번 회임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적수공권으로 돌아온 것이다. 비를 맞아서일까? 집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줄근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주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대문을 밀어보니 스르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자기를 반겨줄 것만 같았다. 어느 지나간 한 시절 한 사람의 여인을 중심으로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삶의 단위가 되어 살아가던 집이었다. 가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 날 아버지라는 한 사내가 머물기도 했었던 집이었다.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해리에게는 잘해주었던 분이었다. 6년이라는 세월의 물결에 떠밀려 어디론가 많이도 흘러갔을 것만 같았다. 마당에 들어선 해리는 놀랐다. 마당에 자풀이 너무나 지저분하게 우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다가가던 해리는 깜짝 놀랐다. 현관 옆 공터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계집 옆 땅바닥에 피골이 상접한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한껏 찌그러진 얼굴에 주름살 속에 박힌 흉물스런 흰자인만의 눈에서 그의 흐려진 시선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해리 아니냐? 덕수는 천천히 발음하였다. 목소리가 아주 탁하고 느릿느릿했다. 왜 이러고 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다. 죽지 않았으면 다시 나타날 줄 알았다. 왜 계집 옆에 앉아 계세요? 개도 없는데. 내가 바로 개다. 내가 하도 지저대니 다들 도망을 갔어. 물려 죽을까 봐서. 내년도 곧 도망을 갈 거다. 물려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집안? 이게 무슨 집안이고 그냥 모여서 같이 자고 밥 끓여 먹는 데지. 어두워지면 다들 기어든다고. 쟤까지 것들이 잘 때가 있나. 내가 지저대기 시작하면 한밤중에도 다들 도망을 쳐. 아버지, 왜 짖어요? 짖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폐암 사기라 병원에서 쫓겨났다. 왜? 치료 같은 것은 없다는 게야. 그런데 이게 가만히 죽으면 얼마나 좋겠노.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어렵다. 내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신음하면 내가 짖기 시작한다고 다들 도망을 쳐버려. 도망치는 년놈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나도 견디지 못해 여기 개집에 나와 개 흉내를 내는 거야. 그 입던 년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어느 놈한테 호되게 당했구나. 당하긴 뭘 당해요. 내가 좋아서 뛰어다닌 건데. 여기 개집에 묶여있던 개가 암개였잖아. 저기 대문 밑으로 얼씬거리던 숫개를 따라 언젠가 도망을 쳤어. 내년하고 어찌 그리 닮았나. 저러니 다들 도망을 쳤지. 해리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썰렁했다.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방문들이 죄다 열려 있었다. 아래층을 쓰던 어머니도 동철과 동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보았다.
방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가정집의 방문에 저런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니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어서 날 죽여라. 아이고, 사람 죽는다. 어서 내 모가지를 따다오. 내 가슴에 칼을 뽑아라. 어서. 해리가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보니 아버지 덕수씨가 계집을 끌어안고 뒹굴고 있었다. 통증이 견딜 수 없이 몸을 이기는 모양이었다. 해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덕수씨는 딸의 몸을 덥석 끌어안고는 잔디 깔린 마당을 뒹굴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신음하고 있었다. 해리는 아버지의 무서운 소나기에 잡혀 숨통이 죄어왔다. 사람이 고통의 극에 달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를 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고통도 어느 정도여야 참고 견디고 하지. 극에 달하면 체면이고 자물성이고 다 없어져 버린다. 해리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왜 병원에 가시지 않아요?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10번도 더 내쫓겼어. 내가 나타나면 나 살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부터 친다고. 병원? 병든 사람 살리는 데 아니냐. 병원? 병든 놈들 상대로 돈벌이 하는 데야. 못 갈 것이 뻔해. 돈벌이가 안 되는 놈들은 받아주지도 않아. 이 집 잡혔어.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느라고. 입원비를 계속 못 내니 본 적도 안 해. 아이고, 사람 죽는다. 사람 살려. 해리는 숨통이 막혀 더 이상 아버지의 가슴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힘껏 아버지를 밀쳤다. 그러고는 간신히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났다. 날 자꾸 뒹구는 것 외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해보세요. 좋다. 역시 내 딸이로구나. 저기 내 거리 귀퉁이에 있는 종묘 가게에 가서 제초제 좀 사오너라. 집안의 잡풀이 너무 무성하다고만 해라. 어서. 그것이 내가 할 유일한 일이다. 알았어요. 해리는 아버지에게 붙잡혀 마당 잔디를 뒹굴었기에 엉망으로 헝클어진 몸 매무새를 추스르며 대문 밖으로 나왔다. 제초제 한 통 주세요. 마당에 잡풀이 많아서요. 이거 한번 뿌리면 마당에 있는 잡풀 싹 없어집니다. 개가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라목손이라고 사실 종묘상에서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너무 독하다고. 숨겨놓고 팔고 있으니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해리는 그라목손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마당 한 구석에 뒹구는 장도리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비록 약한 여자의 팔힘이었으나 힘껏 내려친 장도리에 맞아 자기 방을 채우고 있던 장석이 망가졌다. 방문이 열린 것이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자기 물건은 하나도 없고 뜻밖의 커다란 침대 하나와 화려한 옷장과 이불장이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가 신혼살림을 했던 흔적이 역력하였다. 아래층 마당에서 칵칵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마당을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마당으로 내려와 보니 아버지 덕수씨가 죽어가고 있었다. 무서운 열기를 뿜어내던 그의 뒤집어진 한쪽 눈알이 생기를 잃고 썩은 생선의 눈깔처럼 죽어 있었다. 강력 제초제를 마신 것 같았다. 과연 그의 옆에는 약재를 물에 탄 그릇이 뒹굴고 있었다. 제초제, 그라목손은 한 숟가락만 마셔도 오장육부가 새까맣게 타버리는 초강력 비상이다. 흔히들 말하는 양재물이다. 해리는 창백한 얼굴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이 서렸다. 6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저런 표정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까? 해리는 즉각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사람 죽는 게 별것이냐는 표정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다 죽게 마련인데 파출소에서 순경 2사람이 왔다. 그들은 시신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았다. 정선가리를 먹고 죽었군. 지독한 병을 앓았나 봐. 피골이 상잡하네. 의사진단서를 첨부할까 말까? 그런데 저 몸을 하고서 독국물을 어디서 누가 구해주었을까? 그런 점이 있구나. 저기 가족 되는 분 파출소로 오세요. 2시간 내로 좀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따님 되는가요? 어머니는 안 계시나요? 어머니하고 같이 오세요.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시신에 손대면 안 됩니다. 순경들은 돌아갔다. 몇 가지 사항을 수첩에 적고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방들도 샅샅이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집을 떠났다. 시신에는 거적대기 같은 것을 덮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철과 동희가 어디에 있는지 막연했다. 문 밖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다들 불똥이었다. 전화번호가 맞는지조차도 자신이 없었다. 그 사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 잊어버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나 큰 사건과 부딪힌 것이었다. 이런 일을 어찌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어쩌겠는가. 눈앞에 벌어진 사건은 분명 사건인 것을. 어영부영하다가 1시간이 흘렀다. 혜리는 서둘러 파출소로 갔다. 뜻밖으로 큰어머니와 혜순이, 엄마와 동철이, 작은어머니와 동준이가 와 있었다. 그들은 말을 잃어버리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들이 찾아낸 것 같았다.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듯 했다. 가족들을 경찰의 책상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한 사람씩 자기 책상 앞 의자에 앉게 했다. 오점숙 씨, 고인의 부인이시구만. 언제부터 별거를 했습니까? 한 20년은 되었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요. 왜 집에서 쫓겨났어요? 다 죽인다고 해서요. 정말로 칼을 휘둘러시오. 들떼집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뒷열로 물러가세요. 다음, 이혜순 씨 자리에 앉으세요.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은 언제였죠? 한 달쯤 되었어요. 너무나 아파서 죽는다고 하시면서 날 시집 보내지 않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수시로 우리 집을 드나드셨어요. 너무나 아프셔서 온종일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엄마와 나를 끌어안고 뒹굴었어요. 우릴 죽이고 간다면서 우리 목을 조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집들로 가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었죠.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남 사정을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혜순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경찰을 마구 닦아세웠다. 다음 송경자씨, 둘째 부인이시구만. 왜 도망을 치셨지요? 바깥분이 위독하시면 곁에 있어줘야 할 것 아니오? 죽인다고 칼로 목을 겨누곤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다음 이동철군. 맏아들이구만. 몸이 우람한데 아버지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살인이 나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상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상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다음 장매씨. 젊으신데 고인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저분은 젊다고 이뻐하고 자시고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주먹부터 날리는 양반이죠. 손찌검이 일상사죠. 곁에서 빨리 피하는 것이 상수예요. 다음 동준씨.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도망을 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맞짱 뜰 수는 없잖아요. 귀찮으니까 자리를 피하는 거죠. 밥벌이로 하는 카페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혜리씨. 6년 만에 귀가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경찰은 뒷줄에 서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맞는 말 같구만. 살아있는 고인을 본 마지막 사람인데 고인이 그런 몸을 하고서 양재물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양재물을 사다 준 사람은 나였어요. 죽일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죽일 심보로 양재물을 사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사다 줬죠? 보셨잖아요. 집들의 자풀이 너무 무성해서 제초제를 사오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풀을 다스리려고 그걸 사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사다 드리고 어떻게 하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6년여 만에 귀가해보니 집이 너무나 썰렁해서 내가 집 나가기 전에 사용하던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찬물새로 잠겨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깨 부수느라 낑낑댔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독약을 마신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2층에서 내려와 보니 벌써 절명하셨더라고요. 고의적이었든 무의식 중이었든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고인이 양재물을 마시고 죽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 양재물을 사다 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좋아요. 내가 먼저 사다 드린 것이 아니고 하도 사오라고 해서 사다 드린 거대요. 그것도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라고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살인자는 사형시킨다면서요? 그래, 날 사형시키세요. 허허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집안이구만. 어쩌면 이런 집안이 있을까? 웃기지 마세요. 경찰이 뭐 이래? 죄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죄 있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소에 쳐넣든지 몽둥이로 때리든지 하세요. 아니 이 아가씨, 아니 이 아줌마 참 대단하네.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어쩌면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오나. 세상에 둘도 없는 집안이구만. 야, 내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남 가정을 욕하니? 양재물 먹은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 양재물 사다 준 나도 욕하지 말라고. 법대로 처벌을 기꺼이 받을 테니까 시시한 말은 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소리 또 하면 아가리 찢어놓을 거야. 옆통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 조카를 한자리에서 연쇄적으로 쏴 죽이는 사람도 있어. 남 사정 모르고 함부로 주둥이 까지 말라고.
해리가 너무나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다들 어안이 벙벙했다. 다른 경찰들과 사무실 안에 들어와 있던 민간인들도 다들 손을 놓고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아줌마 정상이 아니야. 갈구지 말라고. 아니야. 이 여자 유치장에 넣어야 합니다. 자살방조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주임님에게 보고하고 보호소에 유치시키라고. 해리는 그 자리에서 파출소 유치장에 쳐넣어졌다. 다른 가족들은 다들 방면되었다. 구인과 살을 비비고 살았던 마누라 셋과 그녀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부 형제인 동철과 동준이가 구인의 시신을 벽제 화장터로 모셨다. 아버지 덕수 씨는 한 줌의 죄로 변했다. 해리는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다. 기소되어 재판정에 설 때까지 경찰서로 이송되어 구치소에서 한 보름을 썩었다. 그 사이 취조관들에게 엄청 시달렸다. 공판정에 서니 살 것만 같았다. 피고는 자살 당사자에게 독극물을 제공하였나요? 양제물을 제초제로 쓰신다고 사오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피고인은 자살 당사자에게 독극물을 제공했나요? 네. 피고인은 자살 당사자가 폐병 사기의 회복 불능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6년 만에 귀가했던 차라 잘 몰랐습니다. 몇 차례 공판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결심 공판이 벌어졌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자살 당사자가 자살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독극물을 사오라고 부탁했고 그걸로 자살 당사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미래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회복 불능의 암 환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독극물이 피고의 사망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 252조 2항에 적시된 형기 2년을 반으로 감하여 1년 유죄로 판결한다. 본 선고에 이의가 있을 때는 3개월 안에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다. 이상. 청주에서 감방살이를 1년간 하게 된 해리는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 나라의 단 하나뿐인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자신은 오히려 형량이 적은 데 대해 은근히 놀라는 표정이었다. 인간에게는 치유 불가능한 단말마적인 고통이 있다. 스스로 죽든지 남의 손으로 죽든지 두 가지 방법뿐이다. 1년간 감방살이를 하면서 면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혈족이 수영 생활을 한다고 면회 가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기질이 그런 걸 어떡하나. 다만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고덕수 씨의 셋째 마누라의 아들 동준이가 한번 다녀갔다. 동준은 생김새부터가 이들 이씨 집안이 아니다. 이씨 집안 사람들은 다들 어깨가 딱 벌어지고 이마가 돌줄된 형인데 동준은 가녀린 몸매에 넓적한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동준이는 대학을 다니다 말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니 살기 위해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다. 돈벌이가 잘 되니? 그럭저럭 밥벌이는 되는 것 같아요. 먹고는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누나, 동철이 형을 좀 떨쳐내주세요. 참 못됐어요. 우리 형제가 남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 족속인데 뭘 그러려니 하지. 무슨 일인데? 우리 집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미아리 집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집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참.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철이 형이 집을 팔아서 형제가 갈라가져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복덕방에서는 얼마를 보니? 한 10억은 보나 봐요. 정능집하고 수락산 집은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대? 수락산 집은 원래 아버지의 본집이니까 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정능집은 이상하게도 누나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 듣는 소리다 야. 집값은 정능집이 제일 나갈 텐데 200평은 넘잖아. 한 20억은 할 거야.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무슨 이유일까? 누나가 이뻐서였겠지요. 딸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란 게 있다고 하던데요. 누나는 부자예요. 수락산 집과 우리 집은 팔아서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지만 누나 집은 벌써 상속이 되어버렸잖아요. 내 집이라고 우기면 누구든지 말 못할 거예요. 이제 형기가 한 반년 남았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동철이 형이 억울하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자기가 장남인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삐져 있어요. 아버지가 극한적으로 투병할 때 아마 그런 이유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설마 그러려고. 다음에 올 때 동철이가 널 계속 괴롭히면 한번 데리고 오너라. 혼자는 올 아이가 아니다. 내가 같이 자라서 잘 아는데 걘 누나 감방살이 한다고 찾아오고 할 아이가 아니야. 문제는 나는 동철이 형을 형으로 아는데
형은 나를 동생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동철이 형은 누나를 집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동철이 형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혜리 누나가 집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그런 끔찍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의 땅값이 오른 집밖에 더 있겠니? 아버지 그 집 처음 살 때는 2억도 안 했어. 집값 10배 오른 집들 적지 않다 얘야. 좌우가 날았다. 다음에 올 때 동철이를 꼬셔서 데리고 오너라. 무슨 수가 있겠지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한 아버지 피를 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한 달쯤 흘렀을 때 동준이가 동철을 데리고 면회를 왔다. 아버지는 왜 큰엄마 집인 수락산 집과 작은엄마 집인 미아리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어머니 그리고 동철 동이가 사는 정릉집을 혜리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해답은 없었다. 굳이 떠오르는 생각을 연결해 볼 수는 있었다. 수락산 집은 본부인이니 당연히 남편인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했을 테고 정릉집은 본부인과 정이 뜨고 맞은 여인이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 자기 혈육인 맏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것 같고 미아리 집은 역시 정식으로 맞은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집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해리의 생각이고 고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 길은 없다. 동철은 동준에 대해서 몸을 완전히 내어놓지도 않은 채 이북 동생의 어깨 너머로 해리에게 시선을 주었다. 정상가리를 먹고 죽은 자가 지상에 뿌리고 간 혈육들 간에 긴장이 흘렀다. 혈육을 지상에 뿌린 자의 죽음이 끔찍했던 만큼 혈육들 간의 분위기도 어쩐지 살벌했다. 동철아, 내 방에 왜 자물쇠를 채웠니? 6년간이나 소식이 없어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기 전에는 비워놨어야지. 누나가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럴 경우 어디서 잘 수 있니? 내가 장가를 갔는데 잘 방이 있어야지. 별소리를 다 하네. 오라고 해놓고서 6년간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아? 말도 안 돼. 6년여 만에 만난 남매간의 대화치고는 살벌하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냥 산 게 아니야. 소식 못 전할 이유가 있었어. 중옷 입고 있더라는 소리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틀림없는 누나였다는 거야. 그래, 중노릇 했었어? 지나간 이야기 하지 말자. 지금은 중이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덕택에 집이 세 채가 있지 않니? 누나에게만 집을 사준 거야. 누나야말로 아버지를 원망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만 나는 뭐야. 집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 비바람 피하게 내 몫을 조금 달라는 거야. 뭐가 잘못이야? 동철아, 오해하지 마라. 아버지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 거야.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동철이가 만족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 내가 출소하는 날 찾아오너라. 집을 한 채씩 남기신 것은 나도 인정해. 하지만 누나는 몰라서 그래. 말도 말라고. 우릴 전부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고 죽겠다고 하시면서 부엌칼을 들고 다니셨어. 누나는 나를 보고서도 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어.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피야.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져 깁스하고 다니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아버지를 보라고. 우리는 제멋대로 생겨먹었고 세상에 둘도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야. 건방지게 굴지 마. 내 놈이 누나하고 내 무릎에 두 다리 꿇을 때가 곧 올 거야. 출소 때를 기다려. 혜리는 치사하게 구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호가가 20억이 넘는 집을 가진 누나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동철은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제5장 꿈. 어느 날 혜리가 자기 방으로 동철을 불렀다. 얘 동철아, 너 이 집 가져라. 너는 그래도 이 집의 장남이잖니. 아버지가 뭘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셨을 거야. 누나 정말이야? 믿어지지 않아. 그럼 나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대신 나에게 작은 연립주택이라도 얻어다오. 당장 밥 끓여 먹고 잠잘 때가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럼 그까짓 거야. 이 집이 호가가 얼만데 누나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어.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다 귀찮아. 이런 덩치 큰 집이 나는 싫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단촐하게 살고 싶어. 누나 마음에 딱 드는 빌라를 한 채 사줄게. 동철은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누나가 마음 변하기 전에 일을 치러버리겠다는 생각인지도 몰랐다. 본부인 집인 수락산 집은 부인 명의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부인인 경우 30억까지 무상으로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릉집과 미래집의 안주인들은 호적에 올라있는 여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식들이 상속받는 수밖에 없었다. 혜순이가 자기 어머니의 욕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재산이 왔다가 사후에 또 딸에게 가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딸에게로 상속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정능집은 해리의 등기를 동철에게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증여다. 증여는 증여재산의 4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상속은 상속재산의 30%를 내야 한다. 하기야 상속이든 증여든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있다. 약간의 기본공제와 누적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70%에서 60%를 상속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당분간 해리는 옛날 동철이가 사용하던 방을 쓰기로 했다. 동철 부부는 해리가 쓰던 방을 썼다. 해리 어머니는 딸을 보면 울기만 했다. 워낙 심약한 분인데다가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아직도 심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들을 낳았다는 명분으로 우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정부인도 아니고 딸같이 젊은 셋째 세댁도 아니지만 고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정능집이 고인의 주 거처였던 것이다. 둘째 부인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는 오직 남편만을 모시느라 일생을 바쳤다. 본부인과 셋째에게는 남편의 죽음이 큰 상처로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동철은 집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3억 가까이 나오는 증여세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러자니 자연 집을 파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이 집이 워낙 집값이 많이 뛰어서 소득이 큰 만큼 양도소득세는 상상보다 많을 것만 같았다.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폭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황기에 이런 큰 덩치의 집이 쉽게 팔린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누나, 집을 파는 도리밖에 없는데 팔려야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집 말고 두 집은 상속세를 자기들 부담으로 하기로 했어.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드는 대가를 치러야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 수 없으면 집을 팔아서 그 대금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지. 우리 집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세다고 하대. 일단 누나의 청을 들어줘야 하니까 집을 잡혀서 한 2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어. 집 전체 값에 그것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집 증여받을 경우 그 것은 큰 몫이야. 증여받는다 상속받는다 하지만 이거 직접 당해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소득이니 절반가량은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런데 문제가 이 2억을 가지고서는 정말 누나 말대로 지하 단칸방밖에 못 사겠더라고. 서울 시내에 2억짜리 집이 도무지 있지를 않아. 그래서 홍제동 북쪽 골짜기에 겨우 지하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상도 아닌 약간 지하인 1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하나 매입했어. 방 2개 부엌 하나짜리인데 한 15평은 될 거야. 전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한 30분은 달려야 해. 그래? 그거면 됐다 야. 나는 그런 괜찮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다. 예. 내가 빨리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것 같구나. 똥차를 치워주어야지. 이렇게 하여 덕수씨 유족들의 재산 분배는 일단락을 지었다. 그것의 실마리는 해리의 파격적인 양보에서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양보가 되었지만 원래는 그녀의 집 상속 포기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다세대 주택은 인왕산의 서양줄기가 북한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낮은 구릉에 남향하여 서 있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 아래 반지하층이었다. 반지하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반지하층 구조물의 3분의 1 정도가 지하로 들어가게 했으나 역시 지하는 지하였다. 그러나 채광이나 통풍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행히 집이 남향바지라 햇볕이 잘 들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동철이가 약간의 생활비를 주었다. 당장 밥은 끓여 먹어야 할 것이다. 된장과 김치 이외에는 어떤 반찬도 없이 맨 밥을 먹었다. 절간에서 단련된 해리라 반찬은 호사였다. 그러곤 잠을 잤다. 수등승 생활 6년과 1년간의 감옥소 수영 생활로 해리는 심신이 극도로 피로에 지쳐 있었다. 일주일을 줄곧 잠을 잤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잠이 과거와 현재를 갈라주는 긴 강물처럼 느껴졌다. 오랜 방황 끝에 가지게 된 기나긴 잠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으나 해리는 태연스러웠다.
그녀의 태연스러움은 자신이 어딘가로 끝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어렴풋하지만 아울러 확실한 자아인식 탓인 것 같기도 했다. 그 방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자유롭고 창조적인 남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사람은 자꾸 한 방향으로 시선을 주면 그쪽으로 길이 생기는 것이다. 해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절대로 해리 자신을 무관심으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별다른 이유 없는 자신감이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거나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집의 천장 한쪽 귀퉁이에 무늬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물이 샌다는 뜻이다. 괜찮겠거니 하고 버려두었으나 날이 지날수록 무늬는 점점 더 커졌다. 한 일주일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으니 언제나 문은 잠겨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하는 수 없이 쪽지를 남기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귀댁의 방 파이프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의 천장으로 흘러내리니 급히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주인. 이런 쪽지를 남겼으나 며칠째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란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 이제는 큰 플라스틱 통을 대어서 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되어서 현관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리가 막 잠이 들려는 잠이었다. 플라스틱 통에서는 물방울 드는 소리가 통통 들려왔다. 누구세요? 위층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늦게 찾아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이라 이 시간밖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또 나가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찾아오세요.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야 합니다. 새벽 시간보다는 늦었지만 밤 시간이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해리는 금방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미적거릴 해리가 아니다. 기다리세요. 전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할 테니 밖에서 좀 기다리세요. 그녀는 한밤중에 외방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연립주택의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 신분이 그런대로 확실한 사람이다. 그의 사정이 그렇게 딱하다면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양말까지 신은 해리가 문을 열어 위층 사내를 맞아들였다. 아,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내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사내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인상이 서글서글했다. 그는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거듭 사과했다. 해리는 현관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이방인을 맞아들였다. 저기 보세요. 플라스틱 통으로 듣는 물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다른 식구분들이 잠들었을 텐데 이거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서 살펴보긴 하세요. 잠든 사람 깰 일은 없으니까요. 아, 네. 사내는 더 대꾸하지 않고 얼른 집 천장을 살피기 시작했다. 물이 듣는 데를 손으로 쓸어보고 도배지를 뜯어보고 했다. 그리고 물이 번져 나간 데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행으로 사내의 키가 커서 의자를 갖다 놓지 않아도 집의 천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키 큰 거 한번 잘 써먹네요. 사내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았다. 전혀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키 큰 거 빼놓고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해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남집 천장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은 사내가 그걸 잡으러 와가지고는 큰 키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 집 구들장에 파이프가 터지거나 금이 간 것이 아니라 파이프의 이음새에서 새는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음새를 틀어막거나 느슨해진 것을 꽉 조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일 우리 집 방바닥에도 물이 번진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리죠. 이거 참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 무슨 용서를 구해요. 좌우간에 물이 저렇게 새는 것은 확실하니 빠른 조처를 부탁합니다. 현장을 보니 정말 빨리 조처를 해야겠군요. 내가 먹을 것을 못 먹어도 기사를 불러서 곧 해결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커피 한 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목을 젖히고 천장을 오래 쳐다보았더니 영 목이 아픕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통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커피를 끓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오실 때 끓여드릴게요. 미안해요.
영 목이 말이 아닙니다. 목을 돌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네요. 거듭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실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 주무십시오. 물 드는 소리 때문에 잘 주무시지도 못하겠네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신가요? 잠 깰 분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까지 묻고 그러세요. 세 번째 결례를 했네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들 실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갑니다. 곧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층 사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여러 번 말한 것과 같이 과연 조금은 얼빠진 사람이었다. 이런 오밤중에 남의 물 새는 천장을 고쳐주러 와가지고는 커피를 끓여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내였다. 그러나 그가 얼빠진 사람처럼 싱겁게 구니 왠지 밉지 않았고 긴장감이 서리지 않았다. 혜리는 참다 못해 하하거리면서 웃었다. 어쩌면 저렇게 얼빠진 남자가 다 있을까. 결정적으로 사내의 집 바닥에서 물이 새서 자기 집 천장에 물이 번진 것이 확실한데도 그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긴장을 풀고 저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그런 헛소리를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우간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서 또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기를 끄고 잠을 청하던 해리는 이상하게도 플라스틱 통에 물방울 듣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전기를 켜고 거실로 나가보았다. 과연 물방울이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윗집 사내가 문을 두드렸다. 물방울이 더는 떨어지지 않으니 됐어요. 이제 더 오실 필요 없어요. 해리는 사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좀 열어주시지요. 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제 그리 급한 것은 없어요. 물건을 그냥 건네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손을 대야 하는 일입니다. 저를 믿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 이래봬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라고? 무슨 사연이 있을 테지만 금방 말뜻을 알아낼 수 없었다. 박사학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는 한 가지 단서로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위라니 그런 것도 있단 말인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강단에도 잠시 서본 적이 있는 자신이지만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건 뭐건 간에 자기가 먼저 자신의 입으로 무슨 학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오지럽다는 뜻이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단 한 사람, 20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이 다가구 주택에서 얼굴을 알고 사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원수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해리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따주었다. 사내는 손에 뭔가 큰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일견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천장발을 도배지입니다. 제 잘못으로 천장에 물이 흘렀으니 제가 말끔히 도배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천장의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지만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도배를 할 수 없어요. 정 도배해줄 생각이 있으시면 며칠을 기다려주세요. 아, 참 그렇겠네요. 그럼 다가오는 토요일에 도배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배지하고 풀은 제가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말끔히 도배해드리지요. 혹시 다른 벽도 도배를 원하신다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도배에는 경험이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도배로 먹고 살고 공부를 했습니다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우리는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래와 위에서 자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적은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돈벌이 장소에서 쉽니다. 저도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허허허. 해리는 사내가 정말 싱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혼자 살건 둘이 살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 한밤중에 정말로 혼자 사는 자기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어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사흘인가 나흘인가. 토요일이 오기까지 해리는 이상하게도 이 괴상스러워 보이는 위층 사내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세상에 사람은 강가 모래밭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다. 그러자니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 사람들이 다들 다르기 마련이다. 해리는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토요일을 기다렸다. 토요일 오후 2시 위층 사내가 모자를 쓰고 장갑도 끼고 큼지막한 플라스틱 통에 풀을 쏘아가지고 솔까지 갖추고 나타났다. 이런 도배기구들을 혜린의 집안에 들여놓고 순식간에 자기 집으로 뛰어올라가 도배지 묶음을 나르기 시작했다. 5 묶음이나 날랐다. 물 새는 데는 다 말랐고 거기만 바르면 될 텐데 뭔 도배지를 그리도 많이 가지고 오세요? 내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양에 도배하는 김에 전부를 다 싹 새 것으로 도배를 해드리겠다고요. 이놈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도배밖에 없습니다. 하는 대로 잠시만 버려두세요. 기막히게 좋게 도배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댁을 너무 괴롭힌 대가입니다. 제가 수도꼭지를 덜 잠가서 아래층에 물이 새도록 했으니 이 얼마나 남 못할 짓을 했습니까? 아이 참. 일이 벌써 시작되어 버렸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남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사내는 벌써 기민하게 몸을 움직였다. 굼뜨고 맥이 빠져 보이던 사내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신기했다. 살림살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벽을 메우고 있는 책장이나 옷장을 사내는 용케도 앞으로 밀어내고 그 사이로 긴 작대기를 휘둘러 도배지를 말끔하게 붙였다. 밀어난 책장과 옷장 때문에 사내의 몸통이 보이지 않았다. 도배를 참 잘하시네요. 이놈이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라고는 이 도배밖에 없습니다. 허허허. 사내는 맞장구를 쳐놓고는 김 빠지는 목소리로 웃었다. 도배 잘해봐야 도배장이밖에 더 되겠느냐는 자조의 목소리인지도 몰랐다. 이런 속도로 하면 해지기 전에 끝내겠어요. 이 정도 집이면 보통 4시간을 잡습니다. 조수가 있는 경우에는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수라니요? 도배사에게도 조수가 따르나요? 꼭 조수라기보다 분업이죠. 즉 도배지에 풀을 발라주는 일은 사실 도배지를 벽에 바르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도배는 일견 단순 노동으로 보이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도배사의 솜씨에 달렸지요. 그럼 빨리 끝내기 위해 제가 도배지에 풀을 바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게 생기신 분이 그럼 험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늦더라도 제가 바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르지요, 풀칠은. 이거 참 너무 미안합니다. 풀칠만 해주시면 속대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 대신 풀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배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서 뜨게 됩니다.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요령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어요. 다만 풀칠을 2번 한다는 것과 풀칠이 조금 마를 때 벽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풀칠을 하자마자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칠해도 초벌칠은 빈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초벌질은 접착력이 약해요. 해볼게요. 2 사람은 협심하여 일을 해서 그야말로 3시간 만에 온 집안의 도배를 끝냈다. 새 집이 되어버렸다. 2 사람은 2 팔을 번쩍 들어 하이파이브를 했다. 야, 참 좋네요. 이런 도배를 한 번 하는데 공정 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이사 올 때 벽이 더러워 복덕방에 물어보았죠. 200만 원 벌기가 누워서 떡 먹긴 해요. 200만 원은 드릴 수 없고 다른 보답을 해야죠. 제가 자청해서 했는데요, 뭘. 그것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은 분을. 그럼 저녁이라도 살까요? 저녁요? 정저녁을 사시려면 바깥에 나갈 것 없이 여기 집에서 마실 수 있는 막걸리나 한 대 받아주세요. 김치 좀 하고. 서너 시간 뛰었더니 목이 마르네요. 그럼 서울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손도 좀 씻으시고요. 해리는 집 앞 골목에 있는 구명가게에 가서 서울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왔다. 사내는 그 사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신없이 일을 한 탓이었을까? 아니면 남양인 집안으로 넘어가는 석양이 들이비친 탓이었을까? 사내의 얼굴은 검붉게 채색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우수의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다. 해리가 막걸리 잔과 김치를 내놓았다. 다른 안주를 만들 여유가 없었다. 사내는 몇 번 술잔에 입을 대더니 이윽고 술잔을 치워버리고 병 주둥이를 입에 쳐박고 마시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사내는 단 한 번도 뜸을 들이지 않고 막걸리 한 병을 그대로 단숨에 꿀꺽 소리를 내면서 다 마셔버렸다. 마신 사람도 놀랐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놀랐다. 에구머니, 어쩌면 술을 그렇게 드세요? 아이고, 하도 목이 말라서. 하기야 일을 너무 심하게 하기는 하셨어요. 나도 팔이 아파요. 풀칠 하느라고.
안주도 안 드시고 내가 급히 멸치 넣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찌개 잡수실 겨를도 없었네요. 선생님, 그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막걸리가 없네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막걸리를 한 병 더 사오실 수 없으시겠어요? 찌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신 일이 얼만데. 대단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해리가 막걸리를 한 병 더 사왔다. 사내는 막걸리병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뚜껑을 땄다. 그러고는 한 잔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2잔, 3잔을 마시다가 이윽고 이번에도 플라스틱 병을 들고 나발을 불었다. 막걸리 2병을 개는 감추듯이 마셔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또 크 했다. 해리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술이 센 사람이라도 별다른 안주 없이 막걸리 2병을 그 자리에서 나발을 불다니 이자가 제정신인가? 자, 그럼 가보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사내를 밀어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술에 취해 덤벼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는 자기 집에 돌아가기 위해 도배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조금 다리가 흔들리는 듯 했으나 술에 심하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사내는 도배 도구를 수습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가 방 안으로 달려가 보니 사내가 방 안에서 뻗어버렸다. 8팔자로 뻗은 사내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잠들어 버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리가 사내를 흔들어 깨웠으나 사내는 정신없이 잠을 잤다. 일이 난처하게 되었다. 그를 깨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해리는 담요를 가져와서 사내를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천장에 전기불을 끄고 방문을 닫아주었다. 해리 자신은 도배가 끝난 후에 집안 정리를 했다. 가재 도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내용물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아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은 이상한 감각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술에 취했는지 이상한 잠버릇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안방에서 길게 뻗어버린 사내가 원망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져 오는 것이었다. 일광 스님과 사별한 후 독서 공방을 지켜온 탓이었을까. 해리는 자신은 결혼 같은 것은 우습게 알지만 남자 없는 독서 공방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원형의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 해리는 입장이 난처하였다. 사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 비록 다른 방에서라도 자신은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을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사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가 잠이 깨었을 때 자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으로 천장에 물 새는 문제는 끝이 났다. 무슨 한밤의 꿈결처럼 그 야단 법석은 일어났고 괴성스런 사내의 출현으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해리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대학원에 같이 다녔던 희숙이를 만났다. 둘은 너무나 반가웠다. 인생사의 70%가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희숙이를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연의 일치였다. 그녀는 결혼을 하여 강남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희숙은 남편이 실직을 하여 놀고 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줄일 작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 여기 홍제동으로 집을 보러 왔다고 했다. 그런데 혜리야, 여기도 만만치 않아 얘야.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데? 1억 원밖에 없어. 어려울 거야. 여기도 최근에 전셋값이 갑자기 배로 뛰었어. 좌우간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아파트 살던 내가 어째서 1억 원밖에 없니?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것 갖고서는 문산이나 양평, 수원이나 김포 쪽으로 나가보는 도리밖에 없을 거야. 좌우간에 우리 집에 가서 얘기나 좀 나눠보자꾸나. 이에 동창생 둘은 그날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녀들은 근 7년여 만에 만난 것이다. 여자들이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부부가 싸울 때 절대로 말로는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여자는 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을 잘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희숙의 얘기를 간추리면 그녀의 남편은 도박벽에 있다. 자신이 도박으로 알거지가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죽어도 그 버릇을 끊을 수 없었다. 아파트를 팔아먹고 이제 알거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박벽이란 이렇게 무섭다.
남편 스스로 그 습벽에서 벗어나려고 그야말로 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으나 끝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끼로 손을 자르려고. 갑자기 해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말이었다. 아득한 망각의 심연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말의 감각이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해리는 금방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아참. 까마득히 잊고 있던 송인상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무슨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리 자신을 담금질해도 나를 향해 내밀어지는 손을 그야말로 도끼로 찍는 한이 있더라도 거둘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해리는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이제 완전히 망각으로 사라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 희숙의 밑도 끝도 없는 말 한마디에 그의 믿음은 사라진 것이다. 그 머나먼 티베트행을 왜 감행했단 말인가. 인간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 세월에 기대다 보면 잊히지 않는 인간사는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말 한마디에 7년여의 두터운 세월 밑으로 가라앉을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의 세계로 희미하게나마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겪었거나 이해했던 사항을 다 기억한다면 그는 아마도 머리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간 공유의 망각 기능을 넘어 절대로 잊히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망각이라는 대절칙에는 위배되지 않기 위해 기억의 기능권 밖, 그러니까 기억력보다 더 아래 깊숙한 곳에 마치도 망각된 것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원인 탓으로 다시 기억의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 말이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해리가 송인상을 기억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해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희숙이가 무슨 소리를 할까 겁이 났다. 그래서 먼저 입을 뗐다. 희숙아, 송인상 교수님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래, 너 심정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직접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하지 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인천에 있는 모 대학에 실온 강좌를 하나 가지고 있어. 한 5년간 계속하고 있어. 그 강좌 송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강의를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내가 제 경황이 아니야. 사람이 정신이 없어야. 사실은 이 강좌를 그냥 내놓으려고 했어. 몇 번 말을 건네보니 안 된다는 거야. 학생들이 워낙 좋아해서 내가 그 강좌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계속해라. 왜? 아니야. 남편의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야. 내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야. 내가 옛날에 이런 강좌를 가진 적이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좀 내 대신에 강좌를 맡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강단 떠난 지가 7년이나 됐는데. 아니야. 내가 너의 실력을 알지 않니? 아무도 못 따라와. 송 교수님도 그 재주에 녹은 거야. 마음도 가라앉을 겸 다시 책을 잡으라고. 나는 정말 홍수 진물에 떠내려가는 판잣집 속의 여자야. 너가 거절하면 이 강좌는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정말 좋은 강사를 내 대신 추천하고 싶어. 너밖에 없다 야. 해리는 반강제로 희숙이가 하던 실온 강좌를 떠맡았다. 강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인간의 삶이란 거의 운에 의해서 운영된다. 해리는 자기가 여기 홍제동 비탈 동네에서 희숙이를 만나게 된 것부터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희숙이가 자기에게 강의를 제의한 것도 기막히게 자기에게는 운명적인 것 같았다.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일었다. 자기에게서 아득히 멀리 멀어졌던 대학 강의가 너무나 우연히 희숙에 의해서 다시금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신학기가 되어서 해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해리는 철저하게 강의 준비를 했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해리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했다. 모교 도서관에는 왠지 가고 싶지가 않았다. 송인상 교수가 아직 정년 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말 자신의 뇌리에서 지우고 싶은 분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위층의 도배장이 박사를 만난 것이다. 분명 그 사람인데 그때는 착용하지 않았던 안경을 끼고 있었다.
두터운 서양 글자의 원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짓궂은 생각이 든 해리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이럴 때 쭈뼛거리지 않는 것이 해리다. 도배사 아저씨 맞죠? 내가 바로... 사내는 계면적인 얼굴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해리를 따라왔다. 둘은 누가 먼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군의 카페로 걸음을 옮겼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친숙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해리가 커피를 주문했다. 왠지 모르게 사내가 빈 털털이인 것 같아서였다. 뭘 하나 물어도 되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위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학인데요? 그것 참. 말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뭐랄까, 제일 하기 어려운 학위라기보다는 학위를 끝내는데 17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 공부하였는데요? 논문 제목은 훈족의 조상은 한민족이다입니다. 어머, 대단한 주제네요. 대략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히 주제만 말한다면 서로마가 망하고 중세가 시작될 무렵 중세 유럽의 전 영토인 라인강 동쪽에서 카스피안까지를 차지했던 훈족이 조선의 배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내가 지상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논문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주장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한다면 그런 사실을 글로 적은 문헌은 없습니다. 다만 옛사람들이 남긴 유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가장 훌륭한 증거는 이 기마민족이 말 엉덩장에 매달고 다니는 청동소치, 바로 우리 경주 미추왕릉 인근에서 발견된 말단 무사의 말 꽁무니에 얹혀있는 청동솥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 이런 습관을 가진 민족은 우리 한민족과 훈족뿐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네요. 내가 듣기로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몽고 반점이라는 어린이 엉덩이의 푸른 반점입니다. 이것은 몽고족인 우리 한민족과 훈족만이 가지는 민족적인 신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훈족이 꼭 우리 한민족의 후예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족이 서로마를 칠 때 쏘는 활의 모습이 우리 고구려 무사가 달리는 말에서 당나라 군사를 쏘아 마치는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이런 활쏘기의 모습은 우리 민족 특유의 것입니다. 이런 활쏘기에 능숙해지려면 적어도 15년의 활쏘기 단련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하는데 그것은 곧바로 활쏘기에 능숙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실이 선생님 이외의 고고학자나 세계사 전공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적이 있나요? 있지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로 훈족의 점령지였던 독일 출신 학자들입니다. 훈족은 세계사에서 실체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역사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족에게는 편두라는 풍습이 있는데 중국에는 없는 풍습입니다. 편두라는 것은 갓난아기의 머리통을 큰 바위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이마를 돌출시키는 풍습입니다.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 공적비에도 편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훈족에게 편두 풍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훈족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야기해서 유럽사를 다시 쓰게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훈족은 몽고의 흉노족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읽은 적이 있어요. 훈족이 흉노족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훈족과 흉노족은 분명 다른 족속입니다. 훈족이 흉노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훈족에게는 편두의 풍습이 있지만 흉노에게는 편두 풍습이 없습니다. 가야의 무덤에서는 심심찮게 편두의 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선생님의 전공은 인류학인가요? 세계사인가요? 고고사인가요? 나의 전공은 문학입니다. 고대인의 문학, 즉 이런 훈족과 신라인 가야인과의 고고학적인 관계가 사실이라면 문학적으로도 무슨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특히 고대인들은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도 자신들의 삶의 궤적을 상형 문자로 남겼습니다. 하물며 중세 초기에 해당하는 훈족의 발음기에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가 틀림없이 존재했으리라는 것이 나의 추측입니다. 그들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나의 학문은 이것을, 즉 훈족의 문자로 남아있는 당시 사람들의 문장 속에서 한 민족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문자적 사실에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성과를 내었나요? 그래서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질 경우는 적어도 20년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3년을 줄여서 17년이 걸렸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훈족은 독일의 라인강까지만 침입했다고 공인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탐사한 바로는 프랑스의 칼바도스 지방까지 침투했습니다. 프랑스에도 훈족의 흔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훈족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게르만족이 훈족에게 쫓겨서 겔트족을 쫓아내고 정착한 곳이 프랑스 아니에요? 하지만 훈족의 중심적인 침략지는 발칸반도의 동쪽 흑해 연안의 트라키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훈족의 점령 본거지였지요. 여기 흑해 연안 절벽에서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한문으로 새겨진 새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한문자를 해독해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과 비슷한 중국어 새김 상형 문자를 프랑스의 칼바도스 지방 동굴 벽면에서도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으로 날아와 북경대학의 가장 저명한 금석학자를 데리고 왔으나 그 한문자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어렵기 때문이었고 자획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논문의 요지는 이 글자가 한 문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뜻을 해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중국인이 쓴 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역사상으로 트라이카 지방을 지배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카 지방을 지배한 민족은 훈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자를 흑해의 절벽에 새긴 사람은 한족이 아니라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충주지방의 고구려 중앙탑을 완전히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한 거죠. 결국 학위를 받으셨군요. 가능성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의 가능성을 본 거죠. 로제타 스톤을 해석한 샹블리옹의 경우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먹고 살 길만 있으면 이 트라키아 절벽의 한 문자 해독은 언젠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그런데 문제는 이 한자 새김 글자 바로 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대어 문장으로 된 새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득하면 옆 한자어를 해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제타석이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었던 것이 해석의 지름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제타 스톤은 고대 히라버, 고대 이집트어인 히에로클리프어와 고대 이집트 민중들의 문장인 데모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프랑스 사람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당시 강국이었던 그리스의 프툴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하고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샹폴리옹이었는데 이 사람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와 아랍어, 시리아어, 아람어, 칼데아어, 페르시아어, 쿱트어 등에 능통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전쟁에 참여했던 삼촌 샹폴리옹 대위에게서 영국군에게 빼앗긴 로제타 스톤의 판본을 건네받았고 분한 마음에 영국인보다 더 빨리 이 신비스러운 비석의 해석을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영국의 뛰어난 고대 언어학자 영과 경쟁이 붙었는데 로제타 스톤은 영국에게 빼앗겨 대형 박물관으로 갔지만 그것의 해석은 프랑스인이 성취하였습니다. 내가 트라키아 해변의 한문 해석에 성공하는 날 훈족의 원조상이 우리 배달민족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룰레마이오스 왕조는 어느 시대에 존재했나요? 대략 기원전 350년에서 기원전 30년에 그리스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선한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훈족은 분명 우리 한족의 선조들입니다. 내가 기어코 이 사실을 정설로 밝혀낼 것입니다. 머리 좋기로 세계 제일인 독일 사람들, 그들의 가장 권위 있는 방송의 전교 다큐가
혼주계의 원료는 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러고 앉았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독일에서 그런 방송이 정말 나갔나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송의 몇 컷이 발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시나요? 나는 어렵게 이 학위증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어느 대학의 프랑스 문학과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에 나가시나요?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 학과가 학생들이 취직이 되지 않는다 하여 폐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기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봅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 값은 어떻게 보세요?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서거나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저 올립니다. 가끔 도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놈의 야간 경비라는 밥벌이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지 않았군요. 참, 좋아요. 허락하신다면 제가 라면 값을 대어드리죠. 이럴 경우 망설이지 않는 것이 해리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강사료를 받거나 도배값을 받으면 술도 같이 마셨다. 두 사람 다 독신이었기에 그들은 자연스레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무슨 결혼식 같은 것을 올린 것도 아니었다. 둘 다 그런 인간사의 절차 같은 것에는 초월한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해리가 적극적이었다.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내려오시겠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다음날 양희석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혜린의 집으로 내려왔고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 두 사람 다 30살 중반의 나이인데다가 오랫동안 독서 공방한 탓이었을까. 그들은 외출을 삼가고 우연하게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떤 필연성에 의해 맺어진 자신들의 사랑에 감동하였다. 이 선생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하고 내가 여기저기 특강 뛰는 것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특히 방학 때는 그나마 끊어지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어요. 나는 살 것만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좀 허황스럽기는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살다가 보면 이런 좋은 면도 있는가 봐요. 이 선생, 아니 이 교수님, 이거 감사합니다. 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돈하고는 거리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장가 왔잖아요, 나한테. 꼭 족들이 쓰고 사모관대 해야만 장가 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해리의 대인관의 핵심인 것 같다. 결혼을 염두에 둔 정상적인 여자라면 양희성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을 신랑감으로 지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 쪼들렸다. 강사료와 비정규적인 특강료 혹은 원고료로 이 서울의 물가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라면 먹고 김치 씹고 물 마시고 잘 때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신방을 차린 후 5, 6개월까지만 가능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비로움과 신선함이 사라질 무렵부터는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동안은 맹물 마시고 이빨 쑤시고 누워있는 도리밖에 없었다. 한국 대학 사회에 시간 강사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대학의 가장 큰 기능인 강의의 40%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 강사는 원래 그 존재 이유가 기존 대학의 한 학과에는 모든 전공의 교수가 다 있을 수 없으니 다른 대학에서 자기 대학의 전공자가 없는 교수를 시간으로 모셔와서 강의를 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학의 시간 강사는 이 근본적인 이유와는 동떨어져서 시간 강사라는 이름에 고등 지식인들을 알량한 시간 수당만을 주면서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도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편리한 고급 인간 착취의 수단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고도 지성의 유람인 대학이라 할 수 있나?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대학 시간 강사 제도처럼 후진적이고 인간을 가장 간악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제도는 없다. 미국의 경우 시간 강사의 대우는 파격적이다. 전임 교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 강사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지경이다. 양 선생님,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미안할 뿐입니다. 양 선생님의 본래 집 있잖아요. 2층 집. 있죠.
거기에 책이 워낙 많이 재어져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생각인데 그 책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해도 잘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생 무과지내놓고 모은 책이라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도서관이라도 갖다 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잘 정리를 해서 전부 우리 집으로 옮기자는 거죠.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집을 전부 비워서는 세를 놓자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금으로 1억을 받으면 월세를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대요. 80만 원을? 그것 가지고 여름방학을 나자는 건가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아사할지도 몰라요. 정리될 것 같지 않던 양희석의 수많은 책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니 훨씬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았다. 일부는 나무 괴짝을 사서 책을 재웠다. 그러고는 지하실로 옮겼다. 지하실로 가지 않는 괴짝들은 아래층 혜린의 집으로 차근차근 옮겨져서 재워졌다. 만 사흘 만에 책들이 위층에서 전부 치워졌다. 집은 일주일이 안 되어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 돈은 서울에서 두 남녀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근 2년을 이런 식으로 버텨왔다.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들은 양희석의 집을 2억 원에 처분하였다. 월세 보증금 5천을 제하고 1억 5천을 손에 쥐었다. 이들 동거 부부는 이 돈을 들여 홍제역 근처 사람들이 붐비는 골목 입구에 위치한 2층 집의 위층을 전세 들었다. 학원을 해보자는 의견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양희석이 영어 학원을, 혜리가 글짓기 학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강생들이 좀처럼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건물의 2층은 원래부터가 학원으로 사용되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었다.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원의 개설은 수강생들 모집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동네인데다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들 자체가 많지 않았다. 양희석 박사의 영어 강좌, 이혜리 교수의 글짓기 교실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학원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야말로 첫 고객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짜고짜로 원장을 찾았다. 원장이세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하세요? 아, 네, 조금해서는 안 돼요. 내가 등록을 하고 싶은데 강사가 영어를 좀 잘해야 해요. 나도 미국에서 3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귀가 트지 않았어요. 읽고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귀가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장이시죠? 원장님은 영어 TV 들을 수 있어요? CNN이나 BBC를 어느 정도 들으세요? 참, 프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어디서 영어 공부하셨어요? 네,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희석은 영어에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어학 전공이 아니다. 다만 고고학이나 사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부수적으로 공부했을 뿐이다.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뿐이지 영어 자체에 무슨 소양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어권 나라에 만 3년 있어가지고는 영어에 귀가 튄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적어도 6, 7년은 현지인과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책을 읽어야만 귀가 트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학원에 다녀서 히어링이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TV는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영어 TV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6, 7년은 계속적으로 듣고 읽고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참고 다녀보세요. 학원이 문 닫지 않고 계속 할까요? 글쎄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아야겠지요. 혹시 문을 닫을 경우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 동서가 이 근처 중학교에서 교감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많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내가 충청도 칠갑산 장곡사 사하촌에서 불교용품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요사이 칠갑산 99골짜기가 뜨자 서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하루 매상이 100만 원은 올라요. 내 친정언니가 경영하는데 형부가 돌아가신 후에 나이가 많아서 넘겨받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1억 원 정도면 불화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도 없고 들어갈 돈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타인간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마침 해리의 실훈 강좌가 수강 신청 학생이 10명이 되지 않아 폐강되어
그녀는 시골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다. 장국사는 자기가 1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일강사와 크게 멀지 않아 조금 주저되었으나 절과 사하촌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들 동정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양희석, 이혜리 동거 부부는 1억 5천만 원을 주고 장국사 사하촌의 불교용품 가게를 인수하였다. 물품도 포함하였다. 불교용품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해리는 자신이 흘러간 세월 속에서 회화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이 불과 3년 전이었다. 서울 홍제동의 해리 집은 전세를 놓았다. 집의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희석과 자기의 책들은 추리고 추려서 희기분이 아닌 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야말로 기중문만 꾸려서 짐차에 싣고 떠났다. 짐을 사하촌으로 옮기는 날 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이었다. 울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 사회에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분야의 공부를 한 제밖에 더 있어요. 내가 영어나 수학, 경제학을 공부했고 당신이 경영학이나 기계공학을 공부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해리가 희석을 달랬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솔직히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요. 내가 트라키아 벽면에 한문 새김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불교용품들이 잘 팔리지 않았다.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의 여부는 그 인간관계가 끝날 무렵 밝혀진다. 장국사 사하촌 불교용품 장사 1년 만에 양희석, 이혜리 동거 부부는 자신들이 박가 여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밤 양희석이 이런 제의를 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긴데 우리 정식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소? 왠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언젠가 머지않아 나에게서 날아가 버릴 한 마리 철새처럼 느껴집니다. 인간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날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당신 날아가는 거요? 처음에 당신과 함께 살기로 했을 때 당신이 돈을 잘 번 것은 아니었어요. 돈은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는 거죠. 당신을 떠나더라도 한참은 떠나지 못할 거예요. 태기가 있어요. 몸이 없은 지가 3달이 넘어서요. 거참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늘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도왔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과 오래같이 살지는 나도 몰라요. 당신 그 트라키아 벽면 글자 해독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불교용품 장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했다. 도무지 물건이 팔리지 않아 해리가 빈대떡을 붙여서 팔기도 했다. 그랬더니 조금씩 수입이 생겼다. 그리고 희석이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강좌를 얻어 출강하기 시작했다. 총장이 외국에서 모셔온 사람인데 외국 학술지에서 양희석의 논문을 읽었고 그가 장국사 사하촌에서 불교용품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배가 불러서 기동이 어려워도 굳이 빈대떡을 붙여서 판매대에 올려놓았다. 거기서 나오는 작은 이익금으로 양희석은 대전까지의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두 강좌를 맡았으나 강사료는 100만 원을 간신히 넘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 강사로 나가는 대학의 학과에서 교육부의 대학 연구비 집중 지원 계획에 양희석을 책임 연구원으로 하여 훈족 원류로서의 한 민족의 사적 흔적의 고찰이라는 기획을 제출하여 40억 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선발되었다. 그러나 그는 교수의 레귤러 코스에 선발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프로젝트에 연관된 책임 연구원이었다. 좌우간의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연구실이 배당되었고 한 달에 500만 원의 연구비가 제공되었다. 경사가 겹쳐 해리가 예쁜 딸을 분만하였다. 그들은 장국사 사하촌의 가게를 5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처분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제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30대 후반기로 접어든 해리에게 분만은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몇 달 동안 산후교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용케도 건강을 회복하였다. 양희석의 연구활동이 본격화되자 해리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던 그들이 갑자기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고 신분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해리는
희석이 먼 친척 아이라고 데려온 여자아이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가지 위락시설에 드나들었다. 미장원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고 베이커리에도 갔고 체력 단련장에도 다녔다.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고판에서 바리스타 양성 광고를 보았다. 커피를 끓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과정을 교육하는 커피 전문가 양성 과정이었다. 해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였다. 비싼 커피를 커피숍에서 사서 마시느니 자신이 전문가 수준으로 끓여서 먹으면 좋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다. 3명의 강사들이 기술을 직접 지도했으나 특히 칩 바리스타가 해리를 지도했다. 무슨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칩 바리스타로 재직하다가 특별 초청으로 대전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40살을 넘긴 듯한 침착한 표정의 사내였다. 그는 고의적인지 자연스러운 표정인지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해리는 이 사내의 미소가 좋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미소로 대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무슨 거창한 환영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미소 머금은 얼굴 하나만으로 그 이상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없다. 마침 양희석이 북경대학 금서학 교수들과 함께 트라키아 지방의 흑해연한 벽면 새김 글자를 살펴보기 위해 한 달 여정으로 여행을 떠나고 없어서 그녀는 한결 홀가분함을 느꼈다. 사모님도 카페를 여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모양이죠. 왜 그렇게 보여요? 그냥 집에서 커피를 제대로 끓여 먹기 위해 다니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는 카페를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카페를 하는데 주인의 역량이나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사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커피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인이나 바리스타가 풍기는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이 인간사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사람 끄는 데가 있겠어요?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 겸손의 말씀입니다.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전율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조금 예쁘다 하는 소리는 들었었지만 그런 괜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바리스타 기술이나 잘 가르쳐 주세요. 2달이 지났을 때 해리는 조금은 능란한 솜씨로 커피를 끓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 바리스타인 미스터 권의 간절한 권유를 받아들여 그의 고향인 경남 진주로 그와 함께 떠났다. 그녀는 자기가 저축하고 있던 돈의 절반을 가지고 떠났다. 그녀는 제임스 권이 기혼자인지 독신인지 그런 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같이 떠나자는 제임스 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싫었다거나 떠날 형편이 아니라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대전 자기 집을 떠나면서 집안일을 하는 여자에게 맡겨진 아기에게 얼굴 한번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충청도 땅에 혈육 2점을 떨어뜨리고 간다는 어렴풋한 생각은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갈 길이 한없이 푸르고 길게 뻗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길은 미지의 남자인 이 바리스타와의 동행을 위한 것이었다. 이 길을 생각하면 언제나 힘이 솟고 자신도 모르게 멀리 바라보게 된다. 자기에게는 끝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해리는 자신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특정의 한 남자가 뿌린 씨를 받아 싹을 틔워 성장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남자. 그들은 왠지 해리에게 위대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활동을 통해 오반을 도모하여 왕국을 뒤엎을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검투사의 칼로서 구경꾼인 총독의 가슴팍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하여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구수염을 기르고 민중사회를 달려 선동정치를 하여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수십만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바람을 피워 시골 처녀로부터 아름다운 새 생명을 뽑아낼 수도 있다. 해리는 이들 남성들의 창조력을 찾아가는 것이다.